그라스한 봄볕이 비치는 요즘, 왠지 나른하고 축 처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겨울이 녹아 봄을 맞으면서 한 해가 시작될 때 다짐도 어느새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조금은 나태해진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강렬한 시선을 보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계와 강한 의지가 담긴 우리 미술사 최고의 인물화, 날씨를 그리다에서 만나보시죠.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들어볼게요. 이동석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은요, 초상화인데요.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한 네. 그림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화 관상이 떠올라요, 거기서. 그렇죠. 네, 예. 송강호 씨 역할. 그 포스터에서도 처음에 약간 맞아요. 이렇게 이 그림이 등장하죠. 이와 비슷하게 송강호를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어떤 그림은 자화상입니다. 초상화가 아니라 자화상인데요. 조선시대 숙종 시대의 대표적인 선비화가였던 공제 윤두서라는 분의 네. 자화상인데요. 사실 한국화 사상 최초이자 네. 최고의 자화상으로 불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국보로 지정이 돼 네. 있을 정도로.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요, 구렛나루가 마치 사자 갈기처럼 이렇게 찢겨져 있고 뭔가 좀 실제로 이렇게 수염이 생겼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과장돼서 그린 게 아닐까. 맞아요. 뭐 수염과 이 구렛나루를 네. 라고 생각했지만 조선시대 이 선비화, 특히 이제 선비들이 직접 그렸던 그림에는 일체의 과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만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그럼 정말 이렇게 생겼다는 정말 이렇게 건가요? 생겼다는 거죠. 수염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때 당시의 그림을 우리는 사진이라 불렀어요. 사진으로. 사진. 예. 우리가 왕의 그림을 어진이라고 하는데 왕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사진이라고 불렀을 때 이 사진은 진실된 그림이란 거예요. 아. 예, 진짜 진실된 그림. 그것은 어떤 왜곡이나 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림 세계를 압축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뭐냐면 일호불사 편시타인이라는 표현인데요. 털럭 한 오락이라도 같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털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사실 뭐 여기서 뭐 532개인데 뭐 531개를 그렸다 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털 하나를 그릴 때도 정성을 들여서 네. 그 사람과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눈매라든가 꼭 담은 인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분의 실제의 내면의 세계를 겉으로 드러내는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뜻인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귀도 없고요, 몸통도 없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있는데 좀 궁금해요. 원래부터 이게 그림이 없었던 건지, 귀나 몸통이 없었던 건지. 사실적이라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30년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사진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이 그림의 이제 이 도포자락, 이게 네. 지금 그림의 부분인데요. 이 초상화의 자화상의 전체를 보면 이 도포자락 위에 상의가 네, 그려져 네. 있어요. 아, 그리고 있어요? 네, 예.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보면 뒤에 이제 여기 뒤에 귀도 그려진 흔적이 있는데 아, 이게 그렇군요.
이 해남 윤씨의 자택에 이제 종손이었는데 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1960년대에 그림을 두루마리 형태로 있던 거를 근데 표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뭐 실수로 선을 뭐 지웠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원래 조선시대 그림은 이 종이 뒤에서 그려서 앞으로 베어나게 그렸어요. 종이 앞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려서 비단 뒤에서 그려서 앞으로 베어나게 은근히 아까 말씀드린 내면이 밖으로 베어나듯이 이렇게 베어나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표구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뭔가를 붙이면서 이 제작 기법과 시간이 오래되면서 뭐 소멸했는지 이 두 가지 설이 엉키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표구를 이제 뭐 없애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원래는 그려진 걸로 알 수 있고 참 재밌는 게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사실 윤두선은 48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죽은 거죠. 48에요? 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건데 근데 그림 속을 보면 정말 마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눈매나 이런 게 보면 맞아요.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징기스칸 같은 느낌 있죠. 네, 그렇네요. 네, 약간 쉽게 말하면 선비 우리가 알고 있는 선비는 막 유약하고 막 글만 읽었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은 문인인데 무인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포자락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없어서 그림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허공에 얼굴만 이렇게 달 뜨듯이 둥 떠 있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마치 거울에 비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한테 묻는 것 같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뭐 넌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이렇게 한 강한 물음표를 일깨우는. 왜냐하면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태계 이해왕 선생도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가졌던 게 뭐냐면 무작위라는 단어예요. 무작위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누구인지를 물으려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마치 이거는 그 생애 마지막에 다다랐던 이 윤두서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의 인생은 어떠했는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있지만 예술적 성취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대부라는 틀 안에서 조선시대 선비로서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이 자화상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자화상은 우리 사실 요즘 시대도 셀카는 많지만 우리 자화상은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릴 만한 실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선비가 이 실력을 가지려면 아까 기본적으로 조선 성리학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림을 그릴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존경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후보가 줄겠죠. 자화상의 후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윤두서의 그림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자화상만큼 사실 이제 보실 표암 강세황의 자화상도 굉장히 드물고 귀한데요. 어떻게 생겼나요? 이 모습 표암 강세황은 좀 그래도 평범한 것 같은데요. 전 모습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제 앞에 윤두서의 그림이 워낙 압도적인 구도를 선택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표암 강세황이라는 이 분도 사실 개인 삶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하지 못했던 분인데요. 네. 간단히 이제 삶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강세황의 아버님은 예조판서였어요. 예조판서면 지금으로 치면 뭐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에 해당한 높은 벼슬을 치렀는데 참 재밌게 이 이제 강세황의 친형이 이 과거 시험을 볼 때 네. 부정을 저질렀어요.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동생과 사촌, 뭐 팔촌까지도 과거를 보지 볼 수 않았어요. 없는. 네. 보지 않았어요. 그냥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걸 뭐 한 번 안 보는 재수냐? 그게 아니라 평생 안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리학에서 봤을 때 그만큼 선비의 어떤 내적 뭐랄까요? 자기 검열이 대단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강세왕은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윤두서처럼 글과 그림. 공부는 계속하지만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그 딜레마 안에서 이제 그림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건데요. 네. 근데 이분을 잘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있는 그대로 그렸다라고 네. 보면 네. 이렇게 좀 어떨까 얼굴이 좀 뭐 저는 관상은 못 보지만 네. 이 어떤 평가한 글에 보면 원숭이상 이죠. 이렇게 약간 네. 옛 말로는 잔나비상이라 그러는데 약간 그렇게 생기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스스로 알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몸집도 작고 얼굴도 그렇게 용모도 아름답지 못하지만 나는 많은 학식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외모가 뭐 못났다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써요. 어딘가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사실 이 강세왕 스스로 느꼈던 자기 뭐 존중, 자존감은 굉장히 높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밑에 입고 있는 옷은 사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집에서 네. 그냥 입는 그런 근데 위에는 또 관모라 네. 그러죠. 왜 사극에 보면 이렇게 네. 대궐에 이제 그 신하들만 네. 쓰는 모자인데 요즘으로 치면 아웃도어나 뭐 체육복 입고 지금 뭐 실크로 된 중절모를 쓴 거 같은 거죠. 네. 잘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복에 지금 그런 모자 뭐 쓴 거. 정장 모자 네, 같은 거 쓴 정장 모자 거죠. 쓴 그러니까 느낌. 좀 네.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본인이 자화상인데 그렸냐 하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대해서는 결국 그 이제 관직으로 못 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때에서는 또 이제 관직에 나갔나 봐요. 시험을 쳐서 과거에.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임금이 영조였는데요. 영조가 이제 이 강세왕 아들한테 물어요. 니네 아버지 뭐 잘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랬더니 듣자 하니 니네 아버지 학문이 높은데 자꾸 그림도 잘 그린다고 하는데 선비가 너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좀 자제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가서 아버님한테 강세왕한테 전했겠죠. 네. 임금 왕께서 그렇게 전하시더라 했더니 이게 펑펑 우셨대요. 맨날 며칠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관직에 나간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야인인데 임금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를 걱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질서에서 이 왕의 그런 관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맨날 며칠을 울고 실제로 영조가 이제 그 후 10년 후에 승하하셨는데 네. 영조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가 그 영조를 이은 왕이 이제 정조잖아요. 굉장히 재미난 이제 캐릭터의 임금인데 네. 그러면 60이 넘도록 그 이제 스스로를 자기 검열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 학망도 높고 하니까 나와서 현실 정치를 펼쳐라. 내가 노인 과거를 칠 테니까 거기 반드시 응모하라고 해라. 응하라고 네. 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노인 과거를 정조가 베풀고 실제로 시험을 치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붙으셨겠죠. 그렇죠. 장원급제했습니다. 이야. 네. 네. 그만큼 이제 학망이 높았던 건데 장원급제해서 지금으로 치면 6급 주사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초고속 승진을 해서 네. 70세 무렵인데 이때는 이미 서울시장급으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이 자화상을 시간에 그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초고속 승진을 하신 거죠. 그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자기가 스스로를 나는 못생겼지만 내면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실 만한 거죠.
이렇게 조선 시대의 자화상을 봤는데요. 또 이제 현대의 모습을 한번 또 알아봐야겠죠? 네. 딱 보면 너무 예뻐요. 한복을 입고 있지만 모습은 또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 얼굴이고 행동도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고요. 그 신선미라는 네. 한국화가 작품인데요. 지금 30대 초반이시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마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재기발랄하다 이런 네. 느낌이 들죠. 앞서서 봤던 조선화, 전통적 조선화와는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네. 그 뒤에 배경이 하나도 없고 인물만 등장하고 근데 이 인물들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그냥 일상의 소소한 네, 어떤 맞아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면 단원 김홍도가 한국의 우리의 어떤 풍속화의 대가로 일컬어지는데요. 김홍도처럼 굉장히 먼 후손의 그림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이 양식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네. 그 한복을 입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서 다는 면에서는 한국화지만 네. 아까 보신 뭐 강세왕이나 윤두서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나는 면에서는 조금 또 다르지 않나.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단원 김홍도는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볼만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아무런 그 배경이 없는데 그래서인지 이 그림에서 뭐 계절이라든지 날씨 같은 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네. 옷을 보니까 마치 맞아요. 봄 맞아요. 같고 네. 파란 화사하고. 옷도 약간 지금 여름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지점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과거와 현대 인물화를 살펴봤는데요. 현대 인물화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또 윤두서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은 또 본인의 자아가 더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다시 네. 돌아와서 뭔가 이 윤두서의 그림뿐만 아니라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리가 독립을 이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좋은 그림들, 이런 윤두서나 강세왕의 자화상만큼이나 혹은 더 좋은 많은 그림들이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일본에 거의 다 가 있거든요. 가 있을 것이라 강하게 추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대호각성하고 우리가 정말 지난 시대를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화해 차원으로 모든 그림을 돌려주겠다라고 나오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정말 일본을 식민지로 삼지 않으면 사실 그 그림 우리는 못 보는 거죠, 평생.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라는 독립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독립을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뭐 외부 세계에서는 적나라하게 이제 관심이 좀 많잖아요.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내적 세계에 대해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덕분에 이런 초상화를 통해서 더 가볍고 또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